자, 과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2점의 3번 문제. 2점의 3번 문제. 자, 그림은 눈이 발달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 우리나라 부근의 지상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태풍 바로 찾을 수 있겠지, 그지? B입니다, B. 맞죠? 태풍 표시, 기호도 있고, 또 태풍의 특징은 뭐냐면 저렇게 등압선이 굉장히 조밀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등압선이 조밀하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풍속을 추론할 수 있었지, 그지? 풍속이 되게 빠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도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가 이제 B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인다, 그지? A는 주변보다 지금 기압이 높아져 있는 형태네. 그럼 고기압일 거고. 얘들아, 위치 보니까 얘 지금 어떤 고기압이야? 이름 뭐야?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해 있을 때 태풍이 올라오게 된다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서는 태풍이 이동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지. 지금 요 선 자체가 이 태풍의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태풍이 아마 이렇게 타고 돌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자. 자, 여기도 아까 고기압이었었고, 네, 태풍은 열대 저기압이야, 그지? 얘는 저기압 중심이 될 겁니다. 기억해, 중심기압은 A보다 B가 낮다. 얘들아, B는 열대 저기압이기 때문에 B가 낮다? 맞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얘네 B는 A의 해역으로 이동할 것인가? 얘들아, A의 해역 쪽으로 B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 맞아? 절대 아니야, 그지? 이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 부분을 타고 얘는 돌 겁니다. 네, A의 네. 아, 여기도 A의 해역으로 보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A의 해역이라고 하는 거는 A의 중심 해역을 생각을 하면 돼. 문제에서 그렇게 애매하게 내지 않을 거야. 자, 따라서 A의 해역으로 이동한다? 틀린 말입니다. 자, 디귿에 A와 B의 중심에는 하강기류가 발달한다. 얘들아, A는 고기압이니까 하강기류 맞아, 그지? 자, B는요, 열대 저기압이니까 상승기류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약한 하강기류가 존재는 해, 그지? 존재는. 근데 거기 표현에 있잖아. 지금 보니까 약한 하강기류가 발달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기는 하거든. 이게 조금 이제 수능이나 이런 데 나오면은 조금 논란은 될 수 있어. 왜냐면 우리가 이 A에서는 하강기류가 발달해 있다라는 말은 맞는데 B에서 있잖아. 태풍에서는요. 만약에 문제에서 태풍에 대한 것만 물어봤다면 중심에서 하강기류가 발달해 있다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수능에서는요. 수능이나 모평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발달해 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 전반적으로 상승기류가 발달해 있고 약한 하강기류가 존재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하강기류가 중심부가 발달해 있다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아. 알겠지? 근데 얘는 뭐 그냥 네, 기출이 아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아마 그냥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도 일단은 네, 맞다고 봐서 기억 디귿 정답 3번입니다. 됐나요? 됐나요? 네, 정확히는 네, 태풍에서는 네, 상승기류가 발달해 있고 중심에 약한 하강기류가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5점이 아니라 5번. 네, 5번 문제. 자, 그림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ABC의 이동 경로하고 가나다라 마 중에서 어느 한 지점에서 태풍 ABC가 통과를 할 때 풍속과 풍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네. 자, 그랬을 때 태풍이 지나갈 때 이와 같은 풍향 변화가 나타나는 지점이 어디냐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일단 보니까 얘들아 A를 보니까요. A라는 태풍이 쭉쭉 이렇게 지나갈 때 풍향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화살표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맞지, 그지?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방향이야. 시계 방향이죠. 내가 너무 크게 반이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시계 방향입니다, 그죠? 얘들아, 시계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그 관측소가 A라는 태풍이 지나갈 때 위험반원에 존재한다 그 얘기야, 그지? 따라서 마의 관측소가 A라는 것만 보고는 탈락이야. 마는 이제 A가 지나갈 때 안전반원에 있으니까. 자, B를 보니까요. B는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로 봐서 네,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럼 B라고 하는 애가 지나갈 때 무슨 반원이어야 돼? 안전반원에 위치하는 애여야 돼. 되나요? 답 나왔네.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확인차 C도 한번 봅시다. C를 봤더니 C도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지, 그지? 라에서 보니까 C가 갈 때 얘는 안전반원에 있는 거 맞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그림 가하고 나는 태풍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관측소 A하고 B에서 T1부터 T5까지 기온, 기압, 풍향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 자, 그랬을 때 옳은 것을 골라라. 얘들아, 지금 그래프에서 뭐뭐를 나타내고 있냐면 기온, 기압, 풍향을 나타내고 있대. 그럼 뭐가 기온이고 기압이고 풍향인지를 먼저 골라야 되거든. 순서 내가 알려줄게. 순서 제일 먼저 골라야 되는 거는 기압, 너네가 알아야 돼. 됐지? 그 다음이 풍향, 마지막 남는 게 기온입니다. 왜냐면 기압 그래프는 내가 무슨 V자 그래프 찾으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제일 미니멈 값 가지고 있는 항상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기압 그래프는 쉽게 찾을 수 있고요. 풍향은요, 연결되어져 있다기보다는 막 제멋대로 그냥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막 쭉 가다가 갑자기 뚝 끊기고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 되니? 자기 멋대로 이렇게 보통 점으로도 많이 나타내. 점으로만 이렇게 찍혀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풍향이라고 볼 수 있어. 되니? 그러고 남는 거 하나가 기온입니다. 기온. 기온은 뭐 특이한 어떤 특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봐봐. 얘들아, 만약에 가 그래프가 안 나오고 나 그래프만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 맞지? 그럼 나 그래프만 가지고서는 얘가 풍향 그래프인지 기온 그래프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요,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옆에 가 그래프를 줘가지고 뭐 하나 특이한 게 풍향이라는 걸 찾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나 그래프에다가 적용을 시키게끔 두 개 이렇게 나오고, 단독으로 나올 경우에는 나 그래프의 형태가 단독으로 나오기보다는 이런 가 그래프가 나와서 풍향을 확실하게 찾게끔 해줄 겁니다. 걱정 안 해도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기압 그래프를 찾으니까 기압 밑으로 이렇게 꺾여져 있는 빨강색이 기압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에 뚝 끊긴 얘가 이제 풍향 그래프. 나머지 하나가 기온 그래프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어. 됐지? 얘들아, 기억해 보니까 위험 반원과 안전 반원을 찾아라 라고 되어져 있어. 빨리 뭐 봐야 돼? 풍향 봐야 됩니다. 되니? 얘들아, 문제에서 얘가 위험이냐 안전이냐 이거를 물어볼 때는 그냥 너네들 머릿속에 빨리 이거 빨리 풍향 비교하라는 얘기구나, 이게 머릿속에 바로 떠올라야 돼. 됐지? 풍향 비교해서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풍향의 변화가 시계로 변했다? 그러면 위험 반원. 반시계로 변했다? 그러면 안전 반원이구나. 이게 머릿속에 쭉 연결이 돼야 돼. 됐나요? 네, 그럼 풍향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관측소 A를 보니까요, A의 시작이 북풍으로 시작을 합니다. 북풍에서 지금 동풍으로 가고 있거든. 얘들아, 그럼 중간에 무조건 북동풍 찍겠지? 북풍 1번, 북동풍 2번, 동풍 3번. 돼? 얘들아, 항상 3개씩만 그려. 알겠지? 3개씩 그리면 무슨 방향? 시계 방향. 따라서 위험 반원이 맞네요. 자, 옆에 나도 보니까 얘들아, 나의 시작이 얘는 동풍이야. 그래서 남풍까지 가거든. 그러면 중간에 뭐 있어? 남동풍 있겠지, 그지? 네, 동풍 1번, 그 다음 남동풍 2번, 남풍 3번. 끝났지, 그지?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 되나요? 어떤 애들 보니까 가가 시계 방향이니까 나는 안전반원이겠지 막 이런 애들 있거든? 얘들아, 그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관측소가 어디 있는지 우리 모르니까, 그지? 다 따져줘야 돼. 따라서 가도 시계, 나도 시계였기 때문에 이 뒤에 게 틀렸네요. 뒤에 게 얘가 위험 반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되니? 자, 니에네 태풍의 중심이 가장 가까이 통과한 시간 밑줄 쳐야 되라. 태풍의 중심이 가장 가까이 통과했다. 이거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태풍의 중심이 그 어느 곳보다 기압이 낮은 상태야, 그지? 기압이 가장 낮은 상태야. 됐나요? 관측소가 태풍의 눈을 지났다라고 하면 그 태풍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낮은 저기압 찍긴 하겠지만 태풍의 눈을 갖다가 안 지날 수도 있거든. 안 지난다고 하더라도 관측소가 태풍의 눈 가장 가까이 위치했을
위치했을 때가 그 관측소에서 잴 수 있는 가장 낮은 기압이 측정이 될 겁니다. 되나요?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찾읍시다. 기압 가장 낮은 곳 여기네, 그지? 얘들아, 시간이 T4. 그지? 자, 그 다음 여기는 가장 낮은 게 여기야. 그리고 얘는 T 뭐 1에서 2 사이네요. 되나요? 네. 따라서 A는 B보다 늦다. A는 T4, B는 T2. 네? 그러면 A가 늦은 거 맞네. A가 늦다. 맞네. 됐나요? 얘들아, 뭐 하나만 더 물어볼까? 요거 가지고. 얘들아, 그러면은 이게 관측소 A랑 관측소 B가 지금 같은 태풍에 대해서 잰 거잖아? 맞지? 얘들아, 태풍에 누가 더 가까이 위치하는가? 누가 더 태풍의 그 이동 경로에 더 가까운 곳에 관측소가 세워져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 누굴까? 누가 더 가까이 있을까? A가 가까이 있을까? B가 가까이 있을까?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기압이 가장 낮은 곳, 그러니까 최저점의 기압을 읽어주면 돼. 그래서 최저점의 기압을 읽어주면은 얘는 기압이 987모 그 근처야. 맞지? 얘는요, 시간 이런 거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최저점 찾아주라는 얘기야. 최저점 찾아주니까 얘는 1000 근처네. 1000 근처. 되니? 그러면 최저가 지금 A지, 그지? 따라서 B 관측소보다는 A 관측소가 태풍의 이동 경로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거야. 얘가 최단거리 쟀을 때 A가 더 가까이 있다고. B보다는. 됐니? 됐니? 네. 그런 보기도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기출이 된 거라서 수능에 얘기하는 거야. 자, 디귿에. 자, T4부터 T5 동안에는 A하고 B의 기온은 상승하는가? 얘들아, 이제 기온 그래프 초록 색깔 보면 되거든? 시간 똑같은 시간 봐주면요, 초록 색깔 하강하고 얘도 지금 하강하는 거 볼 수 있지, 그지? 상승한다 아니고 하강한다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얘들아, 이게 이 7번 문제 같은 게 지금 2020년 수능 13번이라고 되어져 있잖아? 얘가 아주 그냥 딱 태풍의 전형적인 딱 문제야. 근데 이게 지금 수능에는 이 정도의 난이도는요, 되게 쉬운 난이도입니다. 이제 와서는. 이게 20년도에는 어려웠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이 정도의 문제는요, 이제 좀 쉬운 축에 속하는 문제야. 알겠지? 예. 왜냐면 이런 식의 문제들이 이 수능뿐만 아니라 이제 모평이나 이런 데 이제 자주 나오거든. 그 뒤에도 자주 나오면서 이런 형태는 이제 완전 기본의 형태가 됩니다. 됐죠? 네, 주의하세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내신에서도. 알겠지? 넘어갑시다. 9번 문제. 자, 9번. 그림 가는 어느 태풍의 중심 기압을 22일부터 24일까지 3시간 간격으로 나타냈고 나는 6시간 간격으로 지금 점을 찍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기억 볼까요? 얘들아, 태풍의 세력. 얘들아, 태풍의 세력 나왔어. 빨리 뭐 생각해줘야 돼? 중심 기압. 중심 기압이 어떨수록 세력이 센 거지?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세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A 시기를 보니까요, 중심 기압의 960보다 더 낮고요. B 시기는 980보다 더 크니까 A 시기가 더 강한 게 맞겠네. 요거 확인해 줘야 되는 거야. 요 시기에 각각의 중심 기압. 됐지? 네, 니은 갑시다. 평균 이동 속도. 얘들아, 여기다 별표쳐. 얘들아, 이 평균 이동 속도를 물어볼 때 A 시기랑 B 시기에 중심 기압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얘는 중심 기압을 따지는 게 아니야. 그럼 뭘 따지는 거냐? 풍속 따지는 거 맞을까? 풍속도 아닙니다. 되나요? 그럼 뭐 따지는 거냐면 평균 이동 속도니까,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거든. 그지?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거리를 이동했는가를 빨리 찾아주면 됩니다. 자, A 시기를 보니까요, 지금 3시간 간격으로 찍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 3시간 간격으로 찍었을 때 A가 지금 점이 쫙 찍혀져 있는 게 두 간격 동안 찍혀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6시간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 그게 23일 0시가 되기 6시간 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걸 나에서 찾는 거야. 나에서 찾으면 23일 0시가 되기 6시간 전에 상태를 보면 너무 요 사이 되겠나요? 얘들아, 요 사이. 왜냐면 얘는
한 칸이 6시간이거든. 23일 0시가 되기 전 한 칸을 갖다가 찝어주면 돼. 요 사이가 같은 시간 그 6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될 거야. 그 다음에 B를 보니까 B는 24일 0시부터 6시간이야. 24일 0시를 찾으니까 여기네. 거기서부터 6시간이면 여기까지거든. 되나요? 자, 한눈에 보기에도 누가 훨씬 더 많은 거리를 이동했어? 24일이 더 많은 거리를 이동했어. 그러면 이동 속도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느려야죠. B 시기가 더 빨라야 됩니다. 얘들아, 너네 나에다가 요거 칸 표시 좀 해. 얘는 요만큼 같고 얘는 이만큼 같다. 그래서 니은을 보면서 A의 세력이 세니까 A의 세력이 세니까 더 빨리 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세력과는 상관없다. 이동 속도는. 됐지? 디귿. 자, 23일 18시부터 24일 6시까지 기역 지점에서의 풍향은, 얘들아, 기역 지점은 지금 이동 경로에 뭐가 돼 있어? 위험 반원에 있지, 그지? 그러면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바뀌어야겠네요. 반대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답이 기역입니다. 9번의 기역. 됐니? 네, 넘어가겠습니다. 3점짜리. 내가 일부러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했어. 자, 1번 문제. 3점의 1번. 그림은 우리나라 어느 관측소에서 태풍이 지나갈 때 풍속과 풍향의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얘들아, 지금 빨강색, 사실 이거 안 알려줘도 되는데. 그렇지 않아? 맞지? 왜냐면 파란 색깔 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갑자기 뚝 끊기는 거 보여? 그럼 얘가 풍향이겠구나. 뭐 이런 거 우리 유추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태풍의 중심이 이 관측소를 통과했는가? 얘들아, 내가 풍속만 한번 따라가 보면 지금 여기 시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겠네. 보이니? 그러면 얘는 지금 중간에 훅 떨어지는 부분이 보이지? 맞지? 우리가 무슨 얘기를 좀 했었었냐면 기압 그래프가 확실하게 나와져 있다면 그러면 풍속 그래프를 봤을 때 이런 모양이 있고 그 다음 이런 모양이 있다. 얘기했었지? M자 모양 나오면 태풍에 눈 지난 거라고 얘기했었어. 그치? M자 모양 보이니? 네, 보이네요. 되나요? 얘들아, 태풍의 눈이 그럼 몇 시에 지난 거야? 6시쯤 지났네. 되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 태풍의 중심, 태풍의 눈이 이 관측소 통과한 거고요. 니은에 6시경에 강한 강수 현상이 있었는가? 얘들아, 이 시기가 지금 가장 풍속이 낮아진 걸로 봐서 이때 태풍의 눈 안에 이 지역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어. 그럼 강한 강수 맞아? 아니야.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 그냥 갑자기 맑아진 거야. 맑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앞뒤로 강한 강수가 있었을 겁니다. 됐죠? 디귿에 8시 이후로 이 관측소의 기압은 낮아졌는가? 얘들아, 아까 태풍의 눈이 6시쯤 지났다 했거든? 그럼 8시면 이제 태풍의 눈이 가장 낮은 곳을 이제 한번 찍었고 이제 멀어질 거 아니야? 이 관측소로부터. 태풍의 눈이 멀어지면 기압은 점차 어떻게 돼야 돼? 높아져야 되죠. 왜냐면 저기압이 나한테서 멀어졌으니까. 괜히 온대저기압이나 열대저기압이나 다 마찬가지야. 내가 관측소야. 저기압 중심이 나한테서 멀어지잖아? 그럼 나는 기압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게 돼 있어. 저기압이 나한테 멀어졌기 때문에. 그럼 어떤 관측소가 저기압이 나한테 가까이 오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고 있니? 기압이 낮게 측정이 되는 거고. 나를 지나쳐서 갔으면 이제 멀어지는 거고. 높아지는 거고. 됐지?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1번의 정답이 기역입니다. 네, 기역. 자, 2번 가보도록 합시다. 2번. 네. M자가 없으면 중심을 태풍의 눈이 이 관측소를 안 지난 겁니다. 그러면 이 관측소가 태풍의 눈에 그 경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경로상에는 없지만 그 근처엔 있었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지. 자, 수능에서 태풍의 눈을 지난 경우와 눈을 지나지 않은 경우를 갖다가 빈도수를 보잖아? 그러면 반반으로 출제가 됩니다. 눈을 지난 경우나 안 지난 경우, 안 지난 경우들도 꽤 많이 출제를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놓아야겠지. 자, 2번입니다. 2번. 잘 들어라. 얘들아, 내가 태풍을 특별히 더 지금 문제풀이를 더 자세히 하고 있거든. 얘들아, 그거 왜 그런 거냐면 태풍이 문제 유형이 똑같습니다.
태풍이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태풍이 유형이 크게 벗어나지 않아. 이 안에서 보기가 거의 비슷비슷해. 나오는 그래프 거의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이거 똑바로 알아놔야 내신 문제 풀 수 있어. 눈 똑띠 떠라. 똑띠 떠. 피곤한 건 알겠는데. 오늘 학교까지 갔다 오고. 알겠어. 근데 너네 매주 피곤하잖아. 뭐 오늘 특별히 피곤한 거 아니잖아. 자, 2번 갑시다. 그림은 북반구 해상에서 관측한 태풍의 하층의 풍속 분포다라고 되어져 있네. 이걸 보고 너네 뭘 생각해야 되냐면 풍속이 유독 좀 더 빠른 곳이 있어. 맞지? 얘들아, 이런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는 되게 신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하나만 딱 깨우치면 돼. 우리가 보통 태풍의 이동 경로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하면은 위험 반원 쪽이 풍속이 좀 세고, 그지? 바깥쪽이 풍속이 약해진다, 상쇄돼서 약해진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그지? 여기도 보면은 이쪽 부분이 좀 더 센 걸 확인할 수 있어. 50으로. 뭐가 이렇게 경계선이 딱 생기지 않니? 경계선이 이렇게 좀 생기지 않니? 맞지, 그지? 얘들아, 이렇게 지금 태풍이 이동을 하면서 그 안쪽이 위험 반원, 바깥쪽이 안전 반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태풍의 이동 경로를 표현했을 때 아마 이곳은 뭐 요 정도쯤 되겠다. 여기 어디를 측정한 거겠구나. 우리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됐지?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태풍은 북동쪽으로 이동. 동서남북 북서입니다. 네, 북동 아니고 북서입니다. 북서쪽으로 태풍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자, 니은 태풍 중심 부근의 해역에서 수온 약층의 차가운 물이 용승한다. 얘들아, 사실 니은 보기는요, 아마 다다음 시간에쯤에 배우게 될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 하나만 알아도, 얘들아, 저기압 중심에서는 네, 바닷물이 용승을 합니다. 저기압 중심이 바다 위를 이렇게 쭉 지나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저기압 중심이 놓여져 있는 그 근처의 해수에서는 용승이라고 하는 밑에 심해에 있는 차가운 물들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네,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거야. 왜 나타나는지는 내가 다다음 시간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일단 저기압 용승, 저기압 용승 이렇게 외워놔. 알겠지? 그러면 응용 한번 해볼까? 얘들아, 고기압은 뭐게? 용승의 반대말을 모르나? 용승이 올라오는 거야. 내려가는 거 뭐라 그래? 침강. 오케이. 저기압 용승, 고기압 침강이거든. 그거는 내가 원리는 나중에 가서 설명을 좀 할 거고요. 네, 움푹 파이죠. 움푹? 네, 그렇죠.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형태지. 왜냐면 표면에 있는 물이 네, 밑으로 내려갑니다. 세 번째다. 세 번째야. 자, 디귿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 얘들아, 디귿은요, 네, 요거 암기사항이거든. 암기. 근데 내가 이론 설명할 때 얘기를 좀 했었어. 태풍의 하층부는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왔었지, 공기가. 맞지? 근데 올라가서 상층부 됐을 때 어떻게 한다? 상층부에서 오히려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했었어. 그래서 하층부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완전히 반대대로 반시계 불어 들어왔는데 시계 불어 나가는 형태가 상층부에서 일어나. 여기 상층 공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가 아니라요,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가 맞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디귿이 틀렸습니다. 정답이 니은이에요. 자, 6번 문제. 자, 그림 가는 우리나라의 어느 해양 관측소에서 관측된 풍속과 풍향의 변화를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이 관측소의 표층 수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하고 B는 지금 서로 다른 두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대. 그러니까 A 태풍이 따로 있고 B 태풍이 따로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런 상태에서 기억해. A 시기에 태풍의 눈은 관측소를 통과했는가? 라고 되어져 있거든.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보면 풍속하고 풍향을 나타냈대. 그러니까 풍향이 무슨 색이야? 파란색이 풍향이야, 그지? 빨간색이 풍속이야. 근데 풍속 지금 M자 보여?
이걸 갖다가 네 보여요 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이건 뭐야 지금 얘들아, 태풍의 눈에 거의 한 3일 4일 있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지? 이거는 A하고 B라고 하는 다른 태풍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M자 모양이 아닙니다. 됐나요? 그럼 두 개 다 태풍의 눈이 지나지 않은 상태야. 내가 이렇게 드는 얘가 내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막 이렇게 하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예시를 들어주는 걸까? 너네 선배들이 이렇게 물어봐 나한테. 저는 M자가 보여요 막 이러거든. 근데 내가 느낀 건 뭐냐면 애들이 생각하는 게 다 비슷비슷해. 여기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한, 나중에 이제 이 문제 풀으려고 하면은 분명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둘은 나올 거야. 그래서 한번 실수하지 말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태풍의 눈은 관측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에 B 시기에 관측소는 태풍의 안전반원에 위치했는가? 그럼 얘들아 B 시기에 빨리 풍향을 봅시다. 얘들아 B 시기가 자 시작이 여기서부터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동풍 맞아? 그러다가 북쪽으로 밑으로 내려오지, 그지? 여기 맞지, 그지? 그러면은 북동풍 거쳐서 북풍 된 거야. 되니? 더 가고 싶으면 더 가세요. 북서풍도 거치고 서풍까지 가는 겁니다. 되나요? 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동풍 불다가 북동풍 불다가 북풍 불다가 뭐 북서풍 되니? 어떻게 돼?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럼 얘는 무슨 반원이야? 안전반원이 맞겠네. 됐죠? 자, 그 다음 디귿에 A 시기에 급격한 수온의 하강은 B 시기에 통과하는 태풍을 강화시켰는가? 라고 되어 있네. 얘들아 A 태풍이 지나가게 되면서요. 그러면서 수온이 훅 떨어졌어. 얘들아 태풍의 에너지원이 뭐라 그랬니? 태풍의 에너지원. 수문열. 수문열. 그냥 수문열이라고 하지 말고 그치? 그 높은 해수에서 수온이 높은 해수에서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응결이 되면서 방출되는 수문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수증기가 필요해. 그지? 근데 수온이 낮아진 형태에서는 수증기가 많이 공급이 안 되겠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들아 B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굉장히 또 낮아진 형태이기 때문에 B의 태풍이 왔을 때는 이 태풍의 세력이 약화됐을 겁니다. 약화. 되니? 그럼 나 질문해볼까? 얘들아 A에 이거 수온 갑자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내가 알려줬어. 오늘 내가 아까 설명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야. 그렇지. 용승입니다. 얘들아 우리가 저기압 용승 얘기했었지? A 태풍이 지나가면서 A의 중심 기압이 위치한 곳에서 밑에서 용승이 일어나. 즉 찬물이 올라와. 그럼 전체적으로 해수가 윗부분이 좀 차가워졌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연달아 오는 태풍은 약해지는 거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것도 저기압 용승에 의한 거라는 것도 연결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네요. 문제풀이. 자, 앞쪽 과제 질문이 나와서 앞쪽 과제를 좀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2점에 5번. 자, 한다. 졸지 마. 자, 그림 가하고 나는 어느 날 같은 시각 우리나라 부근에 가시 영상이라고 알려줬어. 미리. 자, 그 다음 지상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자, 구름의 두께 나왔거든, 얘들아. 가시 영상 나왔으면 가시 영상으로 알 수 있는 게 구름의 두께지. 적외 영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야? 구름의 고도, 높이라고 얘기했었어. 따라서 A하고 B를 보니까 A가 훨씬 더 밝네. 밝은 게 구름의 두께가 두꺼웠었지, 그지? 따라서 A 지역이 두껍다. 맞고요. 니은에 A 지역의 구름을 형성하는 수증기는 주로 전선의 남쪽에 위치한 기단에서 공급이 된다. 얘들아 지금 가하고 나가 똑같은 지역에 대한 얘기거든? 근데 봤더니 나를 보니까 일기도에 뭐가 보이냐면요. 정체전선이 보입니다. 됐나요? 전선은 그렇지. 그렇지. 말이 꼬이네. 원래 이 시간 앞에 원래 수업이 있었거든.
그래서 거기서 한번 이렇게 수업을 하고 이제 너네 수업을 하면은 이렇게 입이 다 풀리고 오는데 이제 방학해가지고 이제 앞에 수업이 없어. 그래서 너네 수업에서 입을 풀어야겠네. 입이 안 풀리네. 자, 다시. 그래서 요 정체전선이 보이고 정체전선은 강수구역이 어디라 그랬어? 북쪽이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지, 그지? 그러면 가에서도 얘들아 정체전선이 어딘지를 표시해 줄 수 있어야 돼. 구름이 많은 쪽 아래가 정체전선이 되는 겁니다. 되나요? 네, 거기가 지금 나에서의 저 전선이 위치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파란 색깔 선이. 그러면 정체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상승하고 북상하고 여기 이렇게 오츠크해 기단이 또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게 될 겁니다. 여기는 따뜻한 공기,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게 될 거고. 되니? 얘들아, 그랬을 때 지금 구름을 형성하는 수증기라고 하는 건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 차가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 그럼 결국 누구야? 북태평양 고기압에 의해서 지금 북상하고 있는 뜨거운 공기들이야. 읽어볼게. 구름을 형성하는 수증기는 주로 전선의 남쪽에 위치한 기단, 즉 북태평양 기단에서 공급한 수증기가 맞는 얘기야. 됐니? 네. 디귿. 네. B 지역의 지상에서는 남풍 계열. B 지역의 지상에서는 남풍 계열. 지금 내가 화살표를 미리 치기도 했지만 여기 고기압이 보이고 저기압이 보일 겁니다. 바람은 항상 고에서 저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부는 남풍 계열이 맞겠지, 그지? 바람은 불어오는 쪽 기준이니까. 그래서 정답이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9번 문제. 자, 그림 가하고 나는 우리나라를 지나는 온대 저기압의 위치를 12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얘들아, 12시간 간격이 지금 보니까 저기압 중심을 보니까 얘는 여기 위치하고 얘는 조금 더 동쪽으로 이동했어. 우리나라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든 일기 기호들이 다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순서가 이제 가에서 나의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야. 자, 기억해. 저기압의 세력을 물어보네. 얘들아, 저기압 세력은 약한 게 누군지 찾으려면 중심기압이 높으면 됩니다. 가에서는요 1013, 나에서는 1004. 그럼 가가 더 중심기압이 높으니까 가가 더 약했네. 여기에 가가 약하다. 맞네요. 그 다음 니은에 가에서 나로 변하는 동안에 A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비가 내렸는가. 얘들아, 지금 요 시기를 보면 얘는 한랭과 온난 사이에 있잖아. 그럼 비 와, 안 와? 안 오다가 나 시기가 되면서 이제 비 오기 시작하네. 자, 경진아, 무슨 비 오니? 소나기 오죠. 되나요? 네. 따라서 지속적인 비가 온 게 아니라 맑다가 나 시점에서 이제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 우리나라를 지나는 온대 저기압은 봄철이 여름철보다 더 형성되기 쉽다. 얘들아, 온대 저기압의 생성을 갖다가 기억을 좀 하면 되거든. 온대 저기압의 형성 과정을 보면은 일단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가 만나야 돼. 맞지? 만나야 뭐가 생겨? 만나야 전선이 생겨. 되나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나는 애들 보면은 얘들아,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무슨 공기밖에 없어? 뜨거운 공기밖에 없어요. 되나요? 따라서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는 건 봄철이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봄철이 여름철보다 형성되기 쉽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네, 정답이 기역 디귿입니다. 기역 디귿. 9번의 기역 디귿. 했니? 넘어갑니다. 10번 문제. 네. 10번의 디귿이요? 이 기간 동안? 네, 해결됐답니다. 자, 10번 원하는 사람. 얘들아, 이 문제는 이거 순서 없이가 포인트였어. 그럼 순서를 먼저 정해줘야 돼, 그지? 순서만 정하자. 어디서 어디로 간 거야? 가에서 나로 간 거야, 그지? 그럼 세력 물어봤으면 중심 기압 보면 됩니다. 됐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3점짜리 1번. 3점짜리 1번. 자, 그림은 고위도의 대륙에서 발원한 기단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기단이 이동할 때 나타나는 거. 얘들아, 지금 고위도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때야 돼? 성격이 고위도라는 걸 들으면 한랭이야. 그렇지, 한랭이야. 그리고 대륙이네.
그럼 얘는 어떤 애였어? 한랭 건조한 애였구나.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 지금 저위도 쪽으로 네, 해양을 지나고 오는 겁니다. 이거 딱 보면 어떤 기단 생각나지 않아? 그렇지, 이거 시베리아 기단입니다. 되나요? 그럼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 이런 거 나타나겠네. 기억 볼까? 기단 내에서 대류가 활발해진다. 얘들아, 이 해양이 따뜻한 바다였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증발하는데 따뜻했으니까 증발 더 많이 하겠지. 그지? 따라서 뜨거운 거 많이 올라가서 대류 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운형 아니고 저군형 구름 만들어질 거고, 강한 강수 현상 일어나겠지. 그지? 일어나겠지. 얘들아, 이거를 시베리아 기단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면 혹시나 강한 강수가 아니라 폭설인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게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특정하진 않았기 때문에 강한 강수라고 해도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더 맞는 표현이야. 됐지? 예. 그거를 우리나라 쪽에 적용을 시키면 이제 폭설이 되는 거고. 넘어갑니다. 2점. 아니 2번. 2번? 아니 어쩐지 나 이거 4번 7번 해야 되는데 나 이거 1번 보고 내가 1번 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 누가 질문했어 라고 한마디 하려다가 참았거든. 사실 저런 쉬운 거 질문하면 그렇잖아. 네, 4번 7번이었군요 4번 봅시다. 네, 그래요. 네, 그럽시다. 자, 4번 그림은 네, 얘들아 이 부분이 지금 온대저기압하고 태풍 부분이 그래도 좀 중요하고 오늘 배울 해수의 성질은 너네들이 잘하는 부분이라 네, 오늘은 좀 시간을 좀 문제풀이에 좀 많이 쓴다잉. 진도 빨리 나가봐야지. 자, 그림은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의 지상 일기도에 대한 얘기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얘들아 A, B, C, D 중에서 풍속을 물어봤거든. 풍속 뭐 봐야 돼? 빨리 뭐 봐야 돼? 하면 빨리 5글자 나와야 돼. 뭐 봐야 돼? 마냐? 풍속, 등압선, 간격. 너 간격이라 그랬지? 그지? 등압선 간격. 그래. 등압선 간격 봐야지. 등압선 간격. 됐나요? 그럼 얘들아 A 지점이 가장 어떠니? 작네요. 가장 작다. 맞네. 가장 작네. 풍압선이래. 미쳤나봐. 풍속이고요. 등압선입니다. 진짜 입이 안 풀리는구나. 자, 등압선 간격. 풍속입니다. A가 가장 작은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까요? 우리나라 여름철에 잘 나타나는 일기도인가? 얘들아 지금 보면은 저기 고기압 보여? 저기 시베리아 고기압 보여? 우리나라 무슨 계절에 대한 얘기야? 여름이 아니라 겨울 계절에 대한 그림이 되겠죠. 일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름 계절은 저 고기압이 어디 생겨야 돼? 이쪽에 생겨야 돼 오히려. 그지? 네. 디귿 봅시다. 자, D 지점은 앞으로 전선이 통과한 후 북서풍이 불 것인가? 얘들아 D 지점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렇게 온대 저기압이 이동을 하겠지. 그지? 그러면 한랭전선 뒤편이 될 테니까 북서풍 부는 거 맞습니다. 플러스 소나기 내릴 거고요. 되나요? 그래서 기억 디귿 넘어갑니다. 네. 5번도 해달라고? 그러면 5번은 끝났어. 풍향과 풍속을 정하래. 그럼 풍향은 A, B, C가 했잖아. 북서, 남서, 남동인 거 찾으면 돼. 그지? 그럼 탈락시킬 게 눈에 벌써 보이지? A가 북서여야 되니까 탈락. 아니고 탈락. 되니? 그러면 2번하고 5번이 남네요. 되나요? 그리고 풍속은 어떻게 하라고? 등압선 간격. A가 제일 작아야 돼. 네. 4번에 내가 이거 하다가 한 게 이거구나. 지울 때 잘못 지었네. 그럼 4번이랑 5번 중에 됐지 그러면? A가 가장 풍속이 작아야 돼. 간격이 제일 넓으니까. 넘어갈게. 7번. 자, 그러면 어느 온대저기압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AB 관측소에서 전선이 통과하기 전후의 기온 변화와 풍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는 봤더니 기온의 변화가 없고요. B는 어떻게 되고 있어? 기온이 떨어지고 있네. 자, 그 다음 풍향의 변화가 얘들아 되게 직접적인 증거거든. 자, 지금 보니까 A는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으로 바뀌어.
우리 온대저기압 요거 복습 좀 먼저 하고 하자. 얘들아 저기압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한랭, 여기 온난 이렇게 있겠지, 그지? 북서, 남서, 남동이라고 했었어. 그러면 내가 어느 한 지점을 갖다 찍으면 남동이었다가 얘가 시간 지나면 남서 되겠지, 그지? 그러다 북서 되겠지, 그지? 그러면 지금 A 지점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쪽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로 바뀐 거니까. 되나요? 근데 B 지역을 보니까 B는 처음부터 시작이 어디야? 남서가 시작이야, 남서가. 그래서 뭘로 바뀌었니? 북서로 바뀌었지? 그러면 A 지역이 여기라면 B 지역 어디라고 쓸 수 있어? 이 가운데야, B는. 되나요? 시작 지점에 풍향이 남서였으니까. 돼? 자, 그럼 기억해 볼까요? B 관측소는 1시에서 2시 사이에 온난 전선이 통과했는가? 얘들아, B는요. 지금 풍향이 바뀐 시기가 요 시기쯤 됩니다. 그러니까 1시에서 2시는 맞아. 근데 어떤 전선이 통과한 거야? 온난이 아니라 남서에서 북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랭 전선이 통과한 겁니다. 남서에서 북서로 바뀌었다는 거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에 전선이 통과한 시기에, 전선이 통과했다는 거는 풍향이 바뀌는 시기야. 그러면 B 시기랑 A 시기 비교하면 B 시기가 더 빠르네요. A 관측소보다 B 관측소가 빠르다. 맞네. 다음 디귿. A 관측소에서는 2시경에 흐리거나 비가 내렸다. 얘들아, A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2시쯤에가 남동풍이 불 때야. 남동풍이 불 때가 어디니? 온난전선의 앞쪽에 위치할 때야. 비 내려 안 내려? 안 내려? 내려요.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이지 마세요. 내 말투만 보고 알겠지? 내리지. 무슨 비가 내리니? 소나기야, 지속적인 비야? 지속적인 비지. 온난 전선이니까. 따라서 2시경에 흐리거나 비가 내렸다. 맞는 얘기입니다. 되나요? 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얘들아, 그 프린트 내가 태풍 프린트 줬잖아, 그지? 태풍 프린트하고 아마 해수의 성질까지 다 해오려면 조금 많을 거거든. 그래서 태풍 프린트는요, 주요 악기상 문제 뺍니다. 됐죠? 네, 주요 악기상 문제 빼고 태풍 문제만 풀어오세요. 태풍만. 됐지? 네, 그리고 해수의 성질 프린트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아니, 악기상은 숙제 안 내겠습니다. 네. 근데 스스로 본인이 공부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풀어오세요. 네, 내가 칭찬해 줄게. 우리 그 토요일날 반도 있다고 했잖아? 그지? 너네 반 말고 토요일 반도 있거든? 걔네들도 이제 우리 그때 쳤던 그 2단원 시험을 이제 다 완료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1등을 찾았거든? 근데 1등이요, 그 반에서 나왔습니다. 전체 다 합산한 1등은 한 개 틀렸어. 한 개. 2개 틀린 1등이 있고. 그지? 화이팅. 화이팅. 평균이요, 평균이 우리가 29문제였었지, 그지? 네. 그 평균이 한 18개 정도 나오더라고. 18개. 네, 본인의 성적이 18개보다 안 된다. 그거는 상위 50% 미치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잖아. 내신 문제는 그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워. 알겠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이런 지금 프린트 문제보다요, 좀 더 어렵게 나올 겁니다. 특히 정화요거는 더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정화요거는. 겁주는 거 아니고 그냥 팩트를 말하는 거야. 자, 갑시다. 네. 요거죠. 네. 지금 약간 여력 있는 사람들 빨리 마더통 시작해라. 마더통 문제 슬슬 풀어라. 알겠지? 나 너 걱정돼서 그래. 알겠지? 내신 점수 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마더통 풀어야 됩니다. 마더통 지구왕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될 때 좀 푸세요. 자, 102페이지 해수의 성질입니다. 해수의 성질. 얘들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으로 해가지고요, 대기에 대한 내용이 끝났습니다. 대기가 끝났어. 됐지? 온대저기압 부분, 기압 부분도 끝났고요. 태풍 부분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해수, 바닷물만 볼 거야.
그래서 해수의 성질 파트 오늘 보고 다음 주에 해수의 순환 파트 보고 그러면 바닷물 끝. 됐지? 그 다음에 이제 걔네 둘 사이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 되니? 그래서 우리 아까 살짝 언급했었던 용승 같은 게 이제 그 10강에 11강에 나오게 될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쉬어가는 타임. 좀 쉬운 거. 오늘 좀 쉬운 거. 오늘은 해수의 성질만 봅니다. 성질만. 성질이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화학적 성질이라는 게 있고 물리적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화학적 성질은 여기 나온 것처럼 염분, 그 다음에 용존 기체량 이렇게 두 가지. 물리적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수온, 그 다음에 밀도에 대한 얘기. 끝입니다. 이거 배우면 끝이에요. 됐나요? 네. 아주 쉽습니다. 자, 해수의 화학적 성질도 너네가 배웠던 겁니다. 배웠던 거. 얘들아, 염분 봅시다. 염분. 얘들아, 염분이라고 하는 건 농도야, 농도. 알겠지? 얘들아, 염분, 염류 단어 헷갈려 하면 안 돼. 염분이라는 건 농도고요. 농도. 근데 그 농도를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지금 해수에 대한 얘기니까 바닷물 1kg 안에 염류라고 하는 물질들이 몇 그램 녹아져 있는가 이걸 계산한 게 염분입니다. 되나요? 되나요? 네, 그래서 기준을 우리가 해수 1kg, 1000g 속에 염류 몇 그램 들어가 있는가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계산식은 해수 1000g 분의 염류인데 얘들아 염류를 내가 35g 들어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염류 그리고 곱하기 1000 해서 원래는 1000분율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35 너네 중학교 때 요거 배운 적 있지 않니? 퍼밀이라는 거 퍼밀이라고 배웠었거든.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근데요 이 퍼밀이라고 하는 단위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쓰지 않고 퍼밀 대신에 우리는 PSU라고 하는 실용염분 단위를 쓸 거예요. 근데 계산 공식은 똑같아. 계산 공식은 1000분의 35 곱하기 1000까지는 그냥 다 똑같아. 그리고 대신 단위만 뒤에다가 실용염분 단위인 PSU 붙여주면 됩니다. 자, 얘들아 밑에 바닷물의 양이야? 맹물의 양 아니야? 혹시나 계산 문제 낼까봐. 알겠지? 해수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35g을 예를 든 이유는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이 35 PSU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바닷물은 해수 1kg에 35g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바다는 40g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30g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단 얘기야. 바다마다 다 염분은 다를 수 있다. 됐지? 다를 수 있어. 자, 하지만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염류들 사이의 비율, 염분비입니다. 염류들 사이의 비. 염분비 일정 법칙 많이 들어봤지, 그지? 얘들아, 이 정의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염분은 다를 수 있어. 염분은 다를 수 있지만 절대로 다르지 않는 게 뭐냐면 염류 사이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A라고 하는 바다는 35 PSU라고 했으니까 1kg에 35g의 염류가 존재해. 자, 거기에요. 가장 많이 존재하는 염류의 종류가 뭐냐면 NaCl, 염화나트륨입니다. 됐나요? 얘가 얼마 들어가 있냐면 35g 중에서 X만큼 들어가 있는데 이 들어가 있는 비율을 갖다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몇 퍼 정도 되냐면 77.7% 정도 되더라. 이렇게 계산이 돼. 돼? 얘들아, B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 B라고 하는 바다가 예를 들어 40 PSU짜리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요. 내가 지금 NaCl의 비율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체 염류가 40g 있다는 거겠지. 거기에 Yg만큼 들어가 있을 거야. 근데 계산해보니 이 염화나트륨의 비율도 또 77.7%인 거야. 그 얘기는 X랑 Y 우리 계산할 수 있겠지? 근데 얘들아 값이 누가 더 크겠니? Y가 더 크죠. 왜냐? 염류들 사이의 비율은 똑같으니까. 되게 신기하지, 그지? 얘들아 어떤 바다든 간에 염화나트륨은요
77.7% 존재합니다. 전체 염류에 대해서. 됐지? 이거 외우는 값은 아닌데 이제 많이 나와서 아마 외워질 겁니다. 자동으로. 77.7% 정의를 좀 더 기억을 좀 하세요. 정의를. 염분은 다를 수 있지만 염류들 사이의 질량비는 일정하다. 되니? 자, 그러면 내가 계속 염분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말 했잖아. 그지? 염분을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 있습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증발량, 강수량, 강물 유입량, 결빙, 해빙 이렇게 5가지. 됐지? 자, 그런데 내가 증발량, 강수량 옆에다 뭐라고 적을 거냐면 이렇게 적을게. 저위도, 중위도라고 한번 적을게. 내가 이거 왜 적냐면은 이 5가지 요인들이 모든 위도에서 다 동일한 형태로 작용을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더 주된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저위도나 중위도에서는요. 다른 것들보다도 저 증발량과 강수량에 의해서 염분이 많이 좌우가 돼. 됐지? 그 다음 해수의 결빙과 해빙은요. 고위도 지역에서 염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강물의 유입은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에서 다 나타날 수는 있어. 됐지? 예. 근데 저 강물의 유입으로 우리가 보통 염분을 갖다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대륙 근처의 바다랑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바다 있지? 우리가 보통 뭐 태평양, 대서양이라고 부르는 이런 대양들하고 대륙 연안에 있는 바다들 이런 거 비교할 때는 저런 강물 유입으로 비교를 하면 되는 겁니다. 되나요? 되나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증발량하고 강수량 가지고 염분 계산할 건데 얘들아 염분이라는 게 별거 아니야. 결국은 뭐야? 짠 정도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한번 이렇게 할게. 얘들아 내가 지금부터 짠 바다를 한번 표시해 보려고 하거든. 짠 바다. 됐니? 짠 바다, 즉 염분이 높은 바다. 증발량 어때야 돼?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이 증발해야지, 그지? 그래야 짜지지. 강수는 어때야 되고? 적어야 되고. 얘들아 강물이 맹물이잖아? 유입 많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네. 얘 적어야 돼. 되나요? 얘들아 결빙과 해빙은 뭐냐면요. 결빙은 빙하가 만들어지는 거고 해빙은 녹는 거야. 그럼 너네 바닷물이 얼 때 소금 같이 어니? 물만 얼어, 그지? 그럼 결빙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물이 많이 얼음이 되니까 남아있는 해수는 짜지겠지, 그지? 결빙 많이 일어나는 곳이 짠 바다가 되는 거고 해빙 적게 일어나는 곳이 짠 바다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거 알아놓으면 끝이야. 끝. 되니? 근데 증발량, 강수량 이런 거 다 이렇게 단독으로 말하기가 귀찮아가지고 귀찮아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요. 그냥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항목을 갖다가 그냥 한꺼번에 표현을 합니다. 얘들아 그럼 짠 바다 되려면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어때야 될까? 이 전체 값이 커야 됩니다. 이게 전체 값이 크다는 게 앞에 있는 증발량이 많다는 얘기니까. 되나요? 이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으로 이런 표도 우리가 볼 수 있어.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이 저위도나 중위도 정도까지는요. 이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랑 염분 값이 거의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야. 저위도랑 중위도는 증발량과 강수량이 그 어떤 요인들보다 더 주요한 요인이 되는구나 라고. 됐지? 자, 그래서 요 위에 거 저 5가지 요거는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위도별로 얘네들이 어떤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적도, 위도 60도, 위도 30도 극부분 0, 30, 60, 90 다 나눠서 한번 보는 거야. 됐지? 얘들아 근데 극은 너네 딱 보면 알겠지만 극은 결빙이나 해빙에 따라서 결빙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짤 거고 해빙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싱겁겠지, 그지? 그런 게 이제 여기 나와져 있는 거고요. 자, 우리는 요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0도, 60도, 30도. 자, 너네 통합과학 지대로 배웠나 한번 볼까? 통합과학. 자, 지구가 이렇게 있지, 그지? 얘들아 여기가 0도, 여기가 30도, 60도, 90도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얘들아 0도는 고기압대야, 저기압대야? 저기압대입니다. 왜냐면 상승 기류가 활발하니까, 그지? 그래서 0도는 저기압대. 그 다음 30도는 하강 기류, 고기압, 그지? 얘들아 그럼 0도와 30도 사이에서의 그 순환 혹시 이름 기억하니? 너 통합과학 누구한테 배웠어?
그러니까 어디 지금 얼굴에 먹칠하고 다니는 거야. 야, 0에서 30 사이에서의 순환 이름. 헤들리 순환. 근데 너 처음에 페렐이라며. 내가 봤거든, 페렐이라고 하는 거. 얘들아, 0에서 이렇게 상승 기류, 30에서 하강 기류, 하강 기류 됐나요? 얘들아, 다시 60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 상승 기류 타겠지, 그지? 맞니? 네, 그러면서 60이 다시 저기압이 될 겁니다. 됐나요? 네, 요 두 번째 30에서 60 사이가 페렐 순환이에요. 그 다음에 극으로 다시 하강기로 해서 극쪽이 이제 고기압. 저고 이렇게 됩니다. 얘들아, 저기압의 특징은 뭐냐면요. 공기가 상승한다 했잖아. 얘들아, 상승하면 뭐 생겨? 구름 생기고요. 비 옵니다. 됐나요? 즉 0도랑 60도는 강수량이 좀 많아. 네, 강수량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거든. 와, 0도, 적도는 햇빛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진짜 많이 들어오니까 엄청 뜨겁고 덥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운 건 맞는데 건조하진 않아. 왜냐면 상승기류 때문에 비 억시 많이 오거든. 뭐로 생각해야 되냐면 얘들아, 정글이야, 정글. 우림이야, 우림. 되나요? 열대 우림. 그게 0도 근처고요. 막 햇빛이 쨍쨍 비추고 막 더워 죽겠고 건조하고 막 사막 있고 이런 게 30도입니다. 되나요? 그게 여기 정리가 돼 있어. 0도나 60도 같은 경우에는 저기압대가 위치하기 때문에 강수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증발량보다. 따라서 싱거운 바다들이 있을 거고, 위도 30도 부근 같은 경우에는 고기압대, 햇빛 쨍쨍 막 이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증발량이 훨씬 더 많아서 짠 바다 되는 겁니다. 되나요? 극은 그때그때 다르다. 자, 그 다음 밑에 대륙 연안이라고 되어 있네. 얘들아, 대륙 연안은 주변에 대륙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바다가 조그맣게 있는 거야. 우리나라로 치자면 어디냐면요, 서해바다, 황해바다 이런데. 됐지? 얘들아, 그런 데는 우리나라 서쪽에서 혹은 중국 쪽에서 땅에서 이렇게 그 강물이 바다 쪽으로 유입이 될 거 아니야, 그지? 싱거울물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대양의 중심부, 태평양의 중심보다는 무조건 낮게 되어져 있습니다. 됐니?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 세계 표층 염분의 분포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요, 유달리 요 30부근이 이렇게 빨갛게 높게 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고기압대, 위도 30도에 가까운 고기압대가 되는 겁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뻘겋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기압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다. 적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낮지, 그지? 네, 더 낮아. 왜냐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렇게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옆으로 넘어가서 해수의 용존기체입니다. 용존기체. 내가 용존기체까지 설명하고 쉬려 했는데 지금 쉽시다. 지금 쉬고요. 연달아 설명할게. 자, 합시다. 옆에 용존기체. 얘들아, 용존기체는요 딱 두 개만 볼 겁니다. 확대를 좀만 더 합시다. 용존기체는요, 용존산소량하고 용존이산화탄소량 이렇게 두 가지 볼 거거든. 내가 예전에도 계속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얘들아, 산소는요 물에 잘 녹는 기체가 아닙니다.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아요. 그치? 그래서 얘네들의 용존기체량을 갖다가 우리는 수심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볼 거야. 됐지? 경진아, 대학교 생활 상상하지 말고 빨리 이거나 해. 아니, 뭘 공부를 해야 뭐 대학을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책 보고 있었다고? 웃기고 있는데 초점이 나가 있었는데 무슨. 자, 용존산소 한번 봅시다. 용존산소. 자, 용존산소의 그래프는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밑에.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X축의 스케일을 보면은 1리터에 지금 산소가 얼마가 되어져 있냐면, 뭐 스케일이 그냥 1, 2, 3, 4, 5, 6 밀리리터 정도야. 그치? 그리고 요 부분을 보면 지금 표층, 수심이 0이니까 표층에서의 산소의 양을 볼 수 있습니다. 녹아있는 산소의 양. 해수 1리터에 고작 6ml 정도 녹아져 있어. 됐지? 근데 그게 더 밑에 있는 형태를 봤을 때는 그래도 6ml 녹아있는 게 최대야. 제일 많이 녹아있는 형태야, 표면에서.
되나요? 얘들아 표면 잠깐 이산화탄소만 비교한다면 얘들아 이산화탄소는요 일단 형태도 좀 다르고 그래프의 형태도 좀 다르고 표면에서가 44입니다. 되나요? 1리터에 네, 이산화탄소가 44ml 네, 녹아져 있을 수 있다. 얘들아 이게 이렇게 그래프가 따로 나오면 너네들이 문제를 잘 풀어. 근데 보통의 경우는 모의고사 같은데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요.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나옵니다. 여기 뒤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네. 아 나오네요. 얘들아 107페이지에 수능 1점짜리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봤나요? 얘들아 문제를 보면은 요 그래프를 보면요. 얘들아 요게 모의고사에 나왔던 그래프거든. 그리고 문제의 기억 보기가 뭐였냐면은 표층에서 이 용존 기체량을 비교하는 게 나왔었어. 되지? 응? 문제에 가나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뭐 가랑 나 중에서 누가 더 표층에서 더 많냐 이런 걸 물어봐. 그럼 너네가 가는 여기 나는 여기 이걸 찍어놓고 어떻게 읽냐면 가는 6으로 읽고요. 나는 0.5로 읽습니다. 그럼 돼, 안 돼? 안 돼. 이게 있잖아. 밑에가 있잖아. 이렇게 같이 위에 아래 이런 식으로 같이 표현하는 경우에 너네들의 오답률이 되게 높아져.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럼 뭘 해야 되냐? 가랑 나중에 어떤 게 산소고 어떤 게 이산화탄소인지를 먼저 찾아야 돼. 가가 산소 모양이었었지. 나가 이산화탄소 모양이었어. 되나요? 그럼 가는 산소 6으로 읽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나는 어디로 읽어야 돼? 이걸로 읽어야 돼. 밑에 44로. 됐지? 여기서 애들 많이 틀렸었어. 주의를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시 앞으로. 자, 따라서 이 용존 산소, 용존 이산화탄소량 같은 경우에는 각 수심에서 왜 저런 모양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됐죠? 자, 나눠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 얘들아 일단 용존 산소량을 보게 되면은 요 용존 산소량의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 내가 구간을 좀 나눠볼게. 표면, 그 다음 표면에서 조금 내려와서 감소하는 구간, 그 다음 제일 심해 증가하는 구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거거든. 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돼. 첫 번째, 얘들아 표면에서는 지금 그 어느 곳보다도 더 얘가 훨씬 높은 상태야.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얘가 그래도 표면이니까 빛 에너지를 되게 많이 받아. 뭐가 존재하냐면 여기에 광합성 할 수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있거든. 걔네들이 광합성 해줘가지고 산소를 갖다가 만들어줍니다. O2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유독 더 산소의 양이 많아. 됐지? 자, 두 번째 요인은요. 두 번째 요인은 제가 표면이잖아? 얘들아 표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기하고 맞닿아 있는 표면적이 제일 넓어. 그러니까 좀 산소가 원래 물에 안 녹긴 안 녹는데 그래도 맞닿아 있는 표면적이 좀 넓으니까 그나마 좀 녹아 있는 거야. 됐니? 그래서 맞닿는 표면적. 여기 좀 넓어서 그렇다. 얘들아 근데 이 1번과 2번 중에서요. 그래도 1번이 더 주요한 원인입니다. 광합성 때문이라는 거. 알겠지? 자, 두 번째 갈까요? 자, 두 번째. 여기 갑자기 훅 감소하는 이 부분은 왜 감소하는가? 첫 번째 이유. 일단 이 정도 들어오면 얘들아 수심이 벌써 한 몇백 미터야. 그지? 몇백 미터까지 빛이 침투해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뭐가 일어나지 않아?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플랑크톤 같은 애들도 다 빛이 잘 들어오는 표면 같은 데에 살지 이 안쪽에는 살질 않는 거야. 하지만 안쪽에는 플랑크톤 같은 거는 식물성 플랑크톤들은 안 산다 하더라도 어류는 살 수 있겠지, 그지? 맞지? 걔네들은 여전히 표면에서건 깊은 곳에서건 여전히 뭐해? 호흡하지. 여전히 호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 죽을 수 있겠지, 그지? 그럼 걔네들 막 분해돼야 되잖아. 그럴 때 또 산소를 씁니다. 그래서 그 사체 같은 거 생겨가지고 분해시킬 때 또 산소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구간.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광합성 안 하니까 계속 낮아야 할 것 같은데 살짝 좀 증가하는 모양을 보여. 일단 이거는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나올 건데 심층순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층순환. 심층순환은 표층순환과 다르게 바다 밑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바닷물들의 움직임이거든. 근데 이 심층순환의 시작이 어디냐면 시작하는 지점이 극해역이야. 극해역. 차가운 물. 이 차가운 물들이 그 산소를 갖다가 많이 머금은 상태에서 밑으로 쭉 침강을 합니다. 해저까지. 바닷끝까지. 그래서 해저에 닿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 것들 우리가 심층순환이라고 얘기를 좀 할 거거든. 그 심층순환을 일으키고 있는 심층의 해수들이 극해역에서 산소를 많이 녹인 형태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이 심해에 산소를 갖다 공급을 해주는 거야. 되나요? 되나요? 네. 그래서 심층순환에 의해서 공급받은 산소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아주 잠깐 중학교 내용이 좀 들어가긴 했는데 얘들아 우리가 지금 결국 기체들이잖아. 기체의 용해도 얘기를 하면서요. 기체가 잘 녹으려면 기체의 용해도가 크려면 중학교 때 두 가지를 배운 적이 있었어. 수온은 좀 낮아야 되고요. 차가운 물에 기체들이 잘 녹고 두 번째 수압이 좀 높아야 된다. 수압? 네, 뭐 압력이 높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 그래서 아까 심층 순환을 일으킨다는 그 극해역이 왜 산소가 많이 녹아져 있냐면 저희 수온이 낮아서 네, 많이 녹아져 있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또 좀 들어갑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구간에 대한 이유들을 알면 돼. 자, 옆으로 넘어가면 용존 이산화탄소에 대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모양부터가 다르지, 그지? 보니까 표층에서가 용존 이산화탄소량이 가장 적어.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너 때문에? 그렇지, 광합성. 광합성을 하는데 광합성의 재료가 되는 게 반응물에 해당하는 게 이산화탄소니까 가장 많이 적겠지, 그지? 가장 많이 사용이 됐으니까. 자, 그러다가 증가하기 시작하네요. 그지? 증가한 이유는 첫 번째 광합성 안 하니까. 그지? 광합성 안 하면서 이제 CO2가 남아 돌고요. 이산화탄소들 호흡하면서 내뱉고 또 저런 사체 분해로 만들어지는 형태들이 다 이산화탄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윗부분은요. 좀 그 용존 산소량에서 나타나는 이유들과 거의 반대의 이유로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층 순환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는 공급되는 거는 없는데 대신 깊어질수록 조금씩 증가하는 이유는요. 수압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압력이 커지니까 좀 더 잘 녹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네. 그래서 각 구간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이런 거는 내신에 나온다 그러면은 나는 서술형으로 낼 거야. 만약 나라면. 됐지? 구간을 이렇게 정해주고서는 여기서의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됐죠? 네, 좀 암기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네. 자, 해수의 물리적 성질입니다. 자, 물리적 성질은 수온과 밀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자, 지극히 당연한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들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됐죠? 근데 얘들아 생각보다 너네들이 이런 지극히 당연한 얘기에 많이 틀려. 왜냐면 당연하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 암기를 안 하고. 근데 이런 당연한 얘기들은요. 시험에 나올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들의 그냥 단순한 상식으로는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깊이 선생님들이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한번 봐봐. 자, 일단 해수의 표층 수온. 가장 위쪽에 있는 해수면의 온도를 결정을 하는 건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얼마만큼 햇빛이 많이 비쳤냐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더 낮아집니다. 적도에서 극으로 가는 거니까. 됐지? 자, 그 다음 밑에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의 폭은 어디가 더 크냐 작냐 이런 거거든. 연안이 나와져 있고 대양이 나와져 있습니다.
연안은요 주변에 땅이 있는 거고 육지들이 있는 거고, 대양은 아까 큰 바다, 큰 바다, 태평양, 대서양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자, 연안은 육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그 비열이 작은 육지의 영향을 받을 거고, 대양은 비열이 큰 물들만 존재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게 되면은요 온도 변화가 나타날 거거든. 비열이 어떨수록 온도 변화가 작니? 그렇지, 비열이 클수록입니다.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기 때문에 비열이 큰 물이 존재하는 이 대양의 중심부가 저수온 변화의 폭이 더 작습니다. 되나요? 얘들아, 비열이 뭐냐면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하거든. 내가 어떤 물질한테 열을 엄청 많이 줬어. 엄청 많이 줬어. 근데 꼴랑 1도씨 높아졌어. 이게 비열이 큰 거야. 온도 변화가 많이 안 일어난 거니까. 되나요? 그런 게 육지하고 바다하고 비교하면 바다가 비열이 큽니다. 물로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되나요? 얘들아, 지금 우리 점점 이런 점으로 나오는 것들이 보기로 나올 수 있는 거야. 보기로. 되니? 이유들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밑에 표층 수온의 분포입니다. 얘들아, 지금 보니까 등온선이 나왔어. 등온선. 수온이 똑같은 지점을 갖다 연결한 선이 있는데, 나 일단 너네 볼 때 북반구, 남반구부터 먼저 한번 비교해볼게. 북반구, 남반구. 얘들아, 북반구랑 남반구를 지금 비교해 보면은요, 남반구는 이 등온선이 조금 좀 더 나란한 느낌이야. 맞지? 근데 북반구는 나란하다가 어떻게 돼? 갑자기 막 이렇게 휘어. 보여? 왜 그런 거냐면요, 일단 얘들아, 우리가 지구를 보면은 대부분의 대륙들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북반구에 위치합니다. 남반구에는 대륙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등온선이 대륙의 영향을 덜 받아, 남반구가. 그래서 거의 위도, 즉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대체로 위도와 나란하게 등온선이 위치해 있어요. 근데 이게 대륙이 있으면 그냥 단순히 뭐 그런 비열의 영향뿐만 아니라 뭐가 생기냐면은 바람이 이쪽에 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바람 때문에 막 용승이라든지 침강이라든지 아니면 난류, 한류와 같은 해류의 영향을 또 대륙 때문에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 때문에 등온선이 위도와 나란하게 생길 수 없어. 됐지?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마 밑에 정리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자, 등온선은 대체로 위도와 나란하게 나타나고 남반구에서 더 나란하다라는 거 기억해두고, 위도와 나란하지 않은 곳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해류나 용승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 해류, 용승 다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같은 위도에서는 난류의 영향을 받는 대양의 서안이 한류의 영향을 받는 동안보다 수온이 더 높다. 자, 통합과학을 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태평양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태평양에서 지금 이렇게 흐르는 해류가 있잖아. 맞지, 그지? 혹시 이거 누군지 기억하니? 적도 해류. 맞아? 아니야. 적도 해류 아닙니다. 해류 이름. 나 지금 해류 이름 물어봤어. 첫 글자 알려주면 다 알려주는 건데. 얘네 초성 알려달라고? 앞 글자 초성만. 비읍. 북태. 싸울래? 나 지금 이거 물어봤잖아. 이거. 내가 그럼 요거 그리면 알겠지. 이건 누구야? 장난치지 말고. 장난치지. 그래, 쿠로시오 해류 누구한테 배웠어? 으이씨, 그러면서 북적도 해류를 몰라 이것들아. 북적도 해류. 어디 가서 물어보지 마. 나한테 배웠다 하지 마, 너. 얘들아, 북적도 해류고요. 이게 쿠로시오 해류였잖아. 그지? 자, 민찬아, 이게 뭐고 이게? 그래, 네가 아까 얘기한 북태평양 해류가 이거잖아, 이거.
위치 몰랐어? 괜찮아, 민찬이 나한테 안 배웠어. 아 진짜. 그렇지, 캘리포니아 해류입니다. 됐나요? 내가 빨간색과 파란색을 왜 그렸을까? 난류와 한류를 구분하려고. 얘들아, 이거 다시 다 외워와, 다음 시간까지. 알겠지? 이거 내가 나오는 거 페이지 알려줄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그 헤들리 순환부터 해가지고 싹 다 외워. 알겠지? 바람 이름이랑 그거 다 외워. 알겠지? 자, 다시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얘들아,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양의 서안, 대양의 동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전체 태평양을 기준으로 하면 태평양의 서쪽이 어디야? 이쪽이 태평양의 서쪽이야. 맞지? 태평양의 서안, 태평양의 동안 이 말입니다. 동쪽. 그러면 서쪽이 난류가 흐르고 그 다음 동쪽은 한류가 흐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을 쫙 긋잖아? 같은 위도면 원래 태양 녹슨 에너지 똑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수온 비슷해야 돼. 근데 이쪽 서안 쪽의 온도하고 동안 쪽의 온도를 비교하면요 차이가 좀 납니다. 그게 이제 난류와 한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되니? 아이, 나 남반구도 물어보고 싶은데 북반구 모르는데 남반구 알려나? 한번 기대를 가지고 한번 물어봐봐. 실망하지 말고 그냥 다음으로 넘길까? 아, 그냥 답을 알려줘? 아, 그래. 그러자. 그래. 우리 서로 실망하지 말고 다음 주까지 외워야 돼 진짜로. 네. 북반구부터 다시 알려줄게. 자,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였었고요. 남적도 해류 아, 적는 거야?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남극 순환 해류, 페루 해류입니다. 근데 요 남극 순환 해류하고 페루 해류는 네, 두 개 다 한류입니다. 배운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북적도 해류. 아, 기억 안 나? 멕시코 만류.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이런 소리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들려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 이게 북대서양 해류. 그 다음에 요거 떨어지는 얘가 카나리아 해류. 네, 그렇습니다. 네. 남반구까지 대서양은 남대서양은 외우라고는 안 하는데 예, 알면 좋죠. 네. 뭐야? 여기 대서양 다시 얘기하라고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북적도 해류, 북적도 해류, 멕시코 만류, 이렇게 쑥 들어간 부분이 만이야, 만. 멕시코 만류, 그다음 북대서양 해류, 카나리아 해류. 네, 남대서양은요. 이건 안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남적도 해류, 브라질 해류, 남극 순환 해류, 벵겔라 해류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양의 동안, 네, 서안 이런 거 얘기하면서 네, 나왔지, 그지? 자, 이번엔 해수의 연직 분포입니다. 괜찮아, 나 실망하지 않아. 이걸 물어볼게 이번엔. 이건 알겠지? 이것도 했잖아, 통합과학에서. 맞지, 그지? 네. 이번엔 연직 수온 분포입니다. 물어볼 거니까 이렇게 해보자. 자, 대답해라 니네가.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네, 수온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맞지? 근데 처음에 얼마 동안은 수온이 일정한 구간이 있어, 그지? 뭐라 그래?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혼합층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람에 의해서 혼합돼서, 그렇지. 바람에 의해서 혼합돼서 혼합층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온도가 훅 떨어지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일정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훅 떨어지는 이 부분을 뭐라 그래? 수온약층. 오, 아까 그래도 잘 읽어놨네, 그지? 자, 이 부분은 이제 수온약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수온약층의 이 약자는요, 도약하다 할 때의 약자거든. 그러니까 수온이 높은 데서 아래쪽으로 훅 도약한 거야. 돼? 내가 이걸 얘기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너네가 무슨 얘기도 문제에 나오냐면은
밀도 약층이라는 말이 나와요. 됐니? 그럼 똑같이 적용시키면 돼. 밀도 약층이라고 하는 거는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훅 달라진 거야. 얘들아 이거는 달라진 거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어. 변화가 일어난 구간이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자, 수온약층 밑에가 뭐야? 심해층. 되니? 자, 그러면 이 혼합층은 바람의 혼합작용이라고 했으니까 바람이 센 곳이 혼합층이 두껍겠지? 얘들아 저위도 중위도 중에서는요 중위도가 더 두꺼워요. 우리 태풍에서 배웠어. 태풍에서 저위도는 바람 안 부는 지역 있다고 했었지. 적도 모풍지대야. 그래서 저위도는 바람 안 불기 때문에 중위도가 더 혼합층이 두껍다 이런 얘기를 좀 할 거고요. 혼합층이 더 두껍다라고 하는 거를 혼합층이 더 발달되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되나요? 얘들아 수온약층도 수온약층이 발달되어져 있다라는 표현을 써. 수온약층이 발달되어져 있다. 그 얘기는 자 수온약층이 이렇게 온도차에 의해서 떨어지는 구간인데 이 온도차가 어떨수록 발달했다고 표현할까? 그렇지 클수록이야. 근데 아래 연결되는 심해층은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다 똑같이 그냥 한 0에서 5도 사이거든. 다 똑같거든. 그러면 결국엔 누구의 온도가 높아야 가능한 거야? 혼합층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온약층이 발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질문. 저위도 중위도 중에서 혼합층이 발달한 수온약층이 발달한 곳은 저위도겠네. 왜냐면 저위도는 온도가 훨씬 높으니까. 이해가? 그럼 저위도의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훨씬 더 이렇게 높은 곳에서 하지만 혼합층은 굉장히 얕은 상태로 어떻게 돼? 쭉 밑으로 들어오겠네. 됐나요? 근데 얘들아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요.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얘들아 요 부분을 갖다가 확대를 해가지고 확대를 해서 수온약층이 발달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수온약층의 깊이가 더 발달되어져 있는 이런 표현이 있어. 얘들아 수온약층의 깊이가 더 발달되어져 있다는 건 더 깊게까지 존재한다는 거지. 다른 말로 뭐야? 혼합층이 발달했단 말이야. 돼? 자, 수온약층이 발달해 있다라는 표현하고 수온약층의 깊이가 더 깊은 곳까지 발달해 있다라는 표현은 완전 다른 얘기라고. 알겠니? 수온약층이 더 깊은 곳까지 발달해 있다라는 것은 그 위에 있어도 혼합층이 두껍기 때문에 더 밑에서 수온약층이 시작했다는 의미라는 거라고. 되나요? 네, 요게 혼합층과 수온약층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되지? 그래서 혼합층은 중위도에서 발달되어져 있고 수온약층은 저위도에서 발달되어져 있다. 이렇게 하나씩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중위도에서가 더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가 깊은 거지. 됐나요? 시작하는 깊이가 혼합층이 더 두꺼우니까. 다 똑같진 않죠. 다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하고 그것까지는 우리가 막 이렇게 문제에서 막 이렇게 차이를 둘 만큼 얘네들이 막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 됐지? 자, 그래서 여기 네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되어져 있고요. 중요한 것만 밑줄을 치고 넘어갑시다. 자, 혼합층 같은 경우에는 제일 해수면 제일 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 바람의 혼합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 밑에 나오겠지만 한 번 더 적읍시다. 중위도에서 발달되어져 있다. 다음 수온 약층은요. 혼합층 아래쪽에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온 약층의 위쪽은 이미 수온이 높고 수온 약층의 아래쪽은 수온이 이미 낮아. 원래 온도가 높은 애가 위로 가게 되어져 있거든. 근데 얘는 벌써 온도가 높은 애가 이미 위에 있어. 그러니까 대류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납니다. 되나요? 그래서 대류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위층과 아래층에 섞임이 없다는 얘기야. 그게 이렇게 표현해.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아예 차단하는 경계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수온 약층입니다. 됐죠? 자, 심해층은 이제 그거보다 더 깊은 곳은 거의 수온 변화가 없고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뭐 계절 이런 거랑 관계없이 0에서 5도 사이를 찍고 있습니다. 자, 밑에 위도별 해양의 층상 구조가 나와져 있죠. 위도별. 자, 저위도에서는 여기 수온 약층이 발달되어져 있다 라고 표현할 거고 중위도에서는
혼합층의 두께가 가장 두껍다. 혼합층이 발달되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아까 내가 이런 표현 했었지. 수온약층이 깊게 발달되어져 있다. 수온약층이 깊게 발달되어져 있다. 같은 말은 혼합층이 깊이까지 존재한다. 라는 얘기였어. 됐나요? 네. 자, 다음 이번엔 밀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밀도. 얘들아, 우리가 해수의 밀도를요. 해수의 밀도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어떤 건가를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영향을 좀 크게 받거든. 하나가 수온이고요. 또 하나는 염분입니다. 일단 밀도가 큰 건 무거운 거야, 그지? 너넨 이미 상식적으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중에 누가 더 무거운지를 이미 알고 있지? 누가 더 무거워? 차가운 거. 그러니까 수온이 낮을수록 무거워. 그러니까 밀도가 크다는 얘기야. 또 심지어 맹물보다는 그 안에 뭐라도 녹아져 있는 게, 즉 염분이 높은 게 밀도가 크겠지, 무겁겠지. 되나요? 뭐 이거 말고도 여기 보면은 뭐 수압도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모평이나 수능은 다 수온이나 염분에 대해서만 밀도가 결정되는 걸 물어봤습니다. 됐죠? 그래서 밀도가 뭐야 하면 수온분의 염분에 비례한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 여기다 적어놔 그냥. 옆에 여백에다가 얘들아 밀도는 수온에 반비례하고 염분에 비례한다라는 거를 적어두고요.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됐나요? 자, 이거 가지고 그래프 나오는 거 한번 볼까? 자,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깊이에 따른 해수의 밀도가 어떻게 되는가 보고 있거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도달을 못하기 때문에 수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알겠지? 수온이 이렇게 증가할 수는 없어, 절대로. 그래서 항상 그래프 찾을 때는요, 수온이 갈수록 감소하는 거 먼저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아까 밀도하고 수온은 어땠어? 반비례였었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수온이 갈수록 떨어지면 밀도는 갈수록 커진다. 그래서 이렇게 반비례하는 그래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얘들아, 여기 수온 약층에서 밀도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보이지? 얘들아, 이 층을 우리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밀도 약층이라고 부를 수 있다. 수온 약층이 존재한다. 밀도 약층도 존재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번엔 위도에 따른 밀도 분포입니다. 얘들아, 위도에 따른 밀도의 분포를 보니까 지금 수온과 밀도에 대한 값이 나와져 있거든. 분명히 밀도는 수온에도 영향을 받지만 염분에도 영향을 받긴 받잖아. 근데 그래프 상으로는 이제 수온과 밀도만 표현을 했어. 그럼 얘들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요. 봐, 수온이 지금 이렇게 나타났다면 사실 밀도 어떻게 나타나야 돼? 얘들아, 이렇게 나타나야 돼, 그지? 근데 요 부분에서 지금 밀도가 수온이랑 안 맞는 구간이 생기네. 맞지? 그럼 얘들아, 이 부분은 이 자료가 잘못됐다라고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이 북반구 중위도 이상에서는 이 밀도라고 하는 게 수온보다는 염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나 보다 라고 해석하면 돼. 돼? 왜냐면 봐, 밀도가 수온에 반비례하고 염분에는 비례하는데 지금 보니까 수온이 낮잖아. 그럼 원래 밀도가 커야 돼. 그지? 근데 밀도가 낮아. 왜? 염분이 엄청 낮은가 보지. 돼?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됐나요? 네, 실제로 이 북반구 쪽에서가요, 해빙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염분이 싱거워지기 때문에 밀도가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수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됐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석을. 너한테 이런 막 이 숫자를 외워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그래프를 주고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밀도, 염분, 수온 이런 걸 얘들아 한 번에 표시할 수 있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새롭게 나오는 TS도라고 해서 X축, Y축이 뭐냐면 염분과 수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염분은요 갈수록
커지는 형태로 그려줄 거고 반드시 X축에 그려줄 겁니다. 그 다음 Y축은 수온이 높아지는 형태로 그려줄 거야. 그리고 뭘 할 거냐면은 수온이 몇 도고 염분이 얼마인지를 알면 몇 ps인지를 알면 우리는 밀도를 사실 계산할 수 있잖아. 그지? 그 계산된 밀도가 동일한 지점들을 갖다가 선으로 연결한 이런 등밀도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등밀도선. 되나요? 등밀도선을 너네한테 그려라가 아니라 문제 유형이 그려져 있는 TS도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그려져 있는 거 나타날 수도 있어. 근데 TS도를 보면은 일단 등밀도선이 얘들아 기본적으로 이 오른쪽 아래쪽으로 올수록 등밀도선이 커진다는 거는 알아야 돼. 경향성은 좀 알아야 돼. 그래서 만약에 안 그려져 있잖아? 그럼 너네가 그냥 그려. 이렇게 대각선을 이렇게 그리면 돼. 그냥 이렇게. 되나요? 그럼 등밀도선하고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 자, 그려져 있는 경우는요. 너네한테 이렇게 할 거야. A라는 해역에 수온과 염분의 정보를 주고 B라는 해역에 수온과 염분의 정보를 줄 거야. 그럼 너네가 뭐 하면 돼? 읽으면서 찍으면 되는 거야. 됐지? 주어진 정보로 뭐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가 A였고 이쪽이 B였다. 되니? 그러면 누가 더 밀도가 큰 거야? B가 더 크구나. 되니? 이런 거 비교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됐지? 그리고 또 A하고 B는 지금 보니까 뭐가 똑같냐면은 수온이 거의 똑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B가 더 밀도가 크다고? 왜? 그렇지, 염분이 높겠지. 염분이 높은 걸 실제로 확인할 수 있네요. 되나요? 네, 또 다른 C라고 하는 애를 갖다가 여기다가 넣을게. 됐지? 그리고 BC를 비교하래. BC는 지금 뭐가 똑같아? 염분이 똑같아. 근데 농도가 아니고 밀도가 누가 크니? C가 더 크죠? C? B보다? 맞지? 그럼 C가 큰 이유가 뭐야? 수온이 낮아서.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할만하지, 그지? 그리고 항상 밀도를 비교를 할 때는요. A가 있고 뭐 B가 있고 C가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그래서 밀도를 좀 비교를 해줘. 알겠지? 선이 안 그어져 있을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밀도를 비교해 주면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오른쪽 아래로 갈 때도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염분과 수온 그래프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 이게 정말 아주 가끔 가다가 어떻게 나온 적이 있었냐면은 여기에 수온에 여기에 염분으로 좀 바꿔서 나온 적도 있어요. 됐나요? 그럼 얘들아 어디로 갈수록 오히려 더 이번엔 밀도가 커지는 거야? 어디로? 수온은 낮아야 되고 그지? 얘는 높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갈수록 그지? 되니?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크다. 되지? 그럼 여기도 이렇게 대각선이 이렇게 그어갈겠지. 돼?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적용을 해서 응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TS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올 거야. 됐지? 이 TS도를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밑에 탐구 자료부터 먼저 한번 보고 자주 나오는 형태도 문제를 볼 수 있으면 문제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근처에 표층 염분과 표층 수온에 대한 탐구 자료가 나와져 있습니다. 얘들아 2월하고 8월에 지금 염분의 분포가 나와져 있어. 됐지? 같은 지역을 한번 볼까요? 얘들아 여기 같은 지역을 한번 봅시다. 얘들아 2월이 더 염분이 높니? 8월이 더 염분이 높니? 평균적인 염분이. 읽으란 얘기였는데요. 동그라미 쳐서 안 보이니? 자, 어디가 더 높아? 2월이 높죠. 34잖아. 그지? 여기 33에 가깝고. 그지? 남해도 한번 볼래? 남해 아니면 서해도 다 보세요. 다 2월이 다 높은 걸 볼 수 있어. 맞지? 얘들아 2월이 왜 염분이 더 높은지 너네는 이 자료, 이 두 개의 자료만 줬을 때 이미 알아야 돼. 수온이 낮아서? 아닙니다. 염분인데 밀도 아니고. 얘들아 염분이 왜 8월에 낮고 2월에 높은지. 그럼 염분 하면 너네 빨리 머릿속에 염분을 결정하는 요인 5가지. 증발량, 강수량, 강물 유입량, 또 뭐 있어서? 결빙, 해빙. 그지? 얘들아 그 중에서 뭘까? 우리나라 결빙, 해빙 아니겠지, 그지?
맞지? 또 뭐 있을까? 강물의 유입은요, 우리가 뭐 동해나 서해 이런 거 비교할 때고, 그지? 증발량, 강수량의 문제일 거야. 8월에 뭐 있어? 장마, 그렇지. 얘들아, 이 8월에 우리나라에 장마 있어, 장마. 그지? 비가 억수처럼 와. 그러니까 2월보다는 훨씬 더 강수량이 많아져서 염분이 더 낮은 겁니다. 그런 거 알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자, 또 하나. 이번엔 수온을 좀 볼까요? 수온? 아니다. 염분 하나만 더 보자. 아까 강물 유입량도 얘기했었지. 자, 이쪽 동해 쪽하고요. 네, 서해 쪽을 좀 비교해 볼까요? 확실하게 같은 시간에 염분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어. 왜냐면 우리나라는요, 동고서저의 지형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다 이 서쪽으로 몰려, 물들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물들이 빠져나오고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져나오니까 이 안쪽으로의 강물 유입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기에 동해보다는 서해가 더 싱겁다. 되니? 그리고 세 군데 중에서 동해, 서해, 남해 중에서는 어디가 염분이 제일 높냐라고 하면요, 남해입니다. 남해.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아까 이 밑으로 이렇게 크게 지나가는 거 뭐 있었던 거 기억해? 쿠로시오 해류. 얘들아, 쿠로시오 해류가요, 고온, 고염의 해류거든. 고온이면서 고염분의 해류야, 그지? 그 쿠로시오 해류에 영향받아서 남해 쪽이 제일 염분이 높아요. 됐나요? 네, 옆으로 넘어갑니다. 수온입니다. 이번에 수온. 얘들아, 수온은요, 뭘 볼 수 있냐면, 뭐 이거 보고 설마 2월인지 8월인지 고르시오 이런 건 안 나오겠지. 너무 쉬우니까, 그지? 대신에 2월과 8월에 뭐 수온, 연교차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거든. 연교차라고 하는 거는 1년 중에 가장 온도 높을 때랑 가장 낮을 때랑 낮을 때랑의 수온차입니다. 어디가 제일 큰지. 되니? 얘들아, 어디가 크냐면 동해, 서해, 남해 중에서 어디가 가장 크냐면 서해 쪽에 연교차가 커요. 이유 알아야 돼. 이유는 아까 내가 설명했는데, 이유는 대륙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비열이 작잖아. 대륙에 영향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온도가 확 올라가고 겨울에는 온도가 확 내려가니까 연교차가 클 수밖에 없는 거야. 적어두세요.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얘들아, 여기 8월에 나 수온 좀 볼 건. 수온 남해, 동해, 서해 보면은요, 남해가 더 수온이 높습니다. 왜? 쿠로시오해류. 그렇지. 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 오늘 배운 것들이고요. 얘들아,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하나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2점짜리 9번 문제 그래프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얘들아, 이런 게 TS도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얘들아, 기억. 내가 문제 만들어 볼게. 얘들아, 기억. 얘들아, 기억 안에 A에 지금 A는 혼합층이다. OX. A는 혼합층이다. OX. X. 왜? 응? 그렇지. 얘들아, 혼합층 하면 수온 일정이야. 맞지? 혼합층 하면 수온 일정인데 얘는 지금 수온이 어마무시하게 변하고 있는 거 보이지? 이만큼이나 변했어. 이만큼이나. 그럼 A는 혼합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지. 혼합층은 A의 어딘가에 포함은 되어져 있겠지. 근데 아무래도 지금 여기가 표현하기를 0에서부터 500m까지를 포함을 다 시켜놨기 때문에 그 스케일 때문에 뭐 혼합층이 50m면 여기 표현하기가 힘들 수 있잖아. 그래서 표현이 안 된 것 뿐이야. 이해가? 자, 그 다음 얘들아, B 구간에서의 밀도의 변화와 C 구간에서의 밀도의 변화, 누가 더 밀도 변화 크게? C 구간? B 구간? 얘들아, 밀도 비교할 때 어떻게 하라 해서 선을 B 지점의 대각선으로 그리고 C 지점의 대각선으로 그리고
그럼 B는 밀도 변화가 이만큼인데 C는 밀도 변화가 이만큼이다. B가 밀도 변화가 큰 거야. 돼? 얘들아 지금 C 구간은 밀도가 커졌지? 얘들아 커졌는데 이게 수온 때문이야? 염분 때문이야? 수온 때문이야. 염분 똑같은 상태에서 수온이 낮아져서 밀도가 커진 거야. 이렇게 네,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고. TS도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과제는 113페이지까지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프린트까지 풀어오세요. 됐지?